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부쩍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깜짝 놀란 게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영하 7도인가? 이 서울 지역에 그러니까 영하 8도네요. 최저 기온 영하 8도, 목요일은 영하 9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데요. 뭐 오늘도 이제 영하로 잠깐 떨어졌다고 하는데 확실히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뭐 건강이 최고입니다. 벌써 11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네요. 27일 또 내일 28, 29, 30. 금방 시간이 지나가네요. 연말도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둔 것 같은데요. 뭐 미국 FMC 회의도 12월 13일, 14일 이렇게 또 한 번 남겨놓고 있고, 뭐 연말 다들 마무리 잘 하셔서 또 다음 주에 내년이죠.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은 시장의 어떤 환경과 분위기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차곡차곡 또 준비된 투자자가 또 그 성과와 또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스터디하면서 보다 더 남들보단 빠른 기회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은요, 계속 이제 이슈적인 측면들, 그리고 어떤 재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성장 주도 섹터들, 2차전지가 이제 가장 이제 지금 현재 당장 움직이는 그런 섹터 군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인 이제 스터디 콘텐츠들을 좀 드리고 있고, 다음 주 이제 이슈적인 측면이 있는 게 폴란드에 지금 K방산 업체들이 29일 집결을 한다고 하고요. 뭔가 좀 구체적인 차기 수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 같은 날 또 이제 한국의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여러 어떤 업체들도 소개하고 뭐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구체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강한 어떤 시세 분출들을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주도주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예측을 해보는 그런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팬딩이라는 국내 최대 또 크리에이터 팬 플랫폼 이제 페이지에다가 차트 심리 이론과 또 차트 심리 이론 멤버십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라이브 소통을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11월 30일 수요일 이제 퇴근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편한 시간으로 이제 잡았는데요. 밤 9시부터 10시 반에서 사연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사연들을 좀 주시면 자세하게, 그리고 잘 이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잘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힘든 어떤 부분들, 계좌가 너무 이제 솔루션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들, 또 어떤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 또 어떤 돌파해 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떤 것이든 투자에 관련된 어떤 것이든 사연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팬딩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좋은 시간들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딩이라는 요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멤버십, 그리고 이제 멤버십 이제 제도 자체가 여기서 차트 심리 이론에 기반된 이제 매일마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여기 이제 보시면 멤버십 회원 실시간 상담 부분,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 이제 투자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 가서 이제 월 1회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매달마다 이렇게 진행해서 참여하시는 회원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단단한 심리를 가지고서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이론을 통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같은 기준, 같은 철학, 그리고 같은 어떤 시장을 보는 눈이죠.
예, 그런 통해서 뭔가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예, 우리가 주식 투자는 뭐 완전 다른 어떤 방식을 쓰는 사람끼리는 대화를 나누기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수강을 하시고 또 들어오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약 한 20시간 정도 되는 강의고요. 37,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에 그리고 맞춰서 또 실전적인 투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38, 39, 40, 41강까지 만들어서 업데이트 시켜드렸고, 그래서 총 41강으로 구성된 한 20시간 좀 넘는 이제 수준의 강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장 마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이제 금요일날 미국장은요, 나스닥 중심으로 좀 밀렸고, 다우는 되려 이제 0.4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애플 중심으로, 애플의 이제 뭐 일시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압박을 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는 약세였고요. 다우 산업지수는 이제 0.45%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우 지수는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장기 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경기 침체인데 이렇게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면요, 사실 장기 평선 저항을 받아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결국 수급의 구도 자체가 이제 그렇게 작동되는 건데, 지금 보면 경기 침체로 간다 하면 다우 지수든 나스닥 지수든 S&P 지수든 모두 역별로 완연하게 가버려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다우 지수가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 미국 경제가 내년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100%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흐름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은 역별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는 지금 조정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건 요 장기 평선 부근이에요. 요 장기 평선에서 저항을 받아버렸는데 이걸 뚫고 올라올 수 있게 된다면 뭔가 좀 구도가 완전 바뀌는 거죠. 아직은 밑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우 쪽에 있는 어떤 제조업들, 산업들, 뭐 원자재,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 헬스케어 업종 이런 것 대비해서는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S&P 지수는 그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보다는 그래도 위로 올라오고, 또 120일, 60일 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뭔가 나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정제에 대해서는 조금 감론을박이, 조금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 지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하루는 재차 좀 내려가는 흐름 계속 이어가면서 시장의 어떤 반등을 좀 이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주가가 좀 빠지면서 애플과 연관된 이제 관련 기업들, 기술주들이 다 같이 빠졌는데요. 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그 애플 이제 생산해주는 요 폭스콘 공장 시위가 지금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결국 이제 애플이 이제 공급단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런 손실을 볼 것이다는 예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약 1조 3천억의 손실을 볼 것이다. 대만 폭스콘. 그래서 지금 폭스콘 정저우 공장 폐쇄와 늘어나는 불안감 때문에 애플은 일주일에만 아이폰 판매 부문에서 10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며, 아이폰 14 판매가 예상보다 약 5%가 줄어들 것이다.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기간 동안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심각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규모 직원들 이탈도 발생하고 지금 뭐 공급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애플 최대 생산 기지다. 정저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약 20만 명으로
최신 기종인 아이폰 14 시리즈 80% 이상,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면 분명히 이제 애플에게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급에 이제 차질이 빚어지는 거죠. 이 정저 공장 문제로 전 세계 아이폰 공급이 10% 이상 차질을 빚고 있다. 12월까지 아이폰 출하량이 최대 25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아이폰 14 시리즈 재고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금 애플에 좀 이 일시적인 요인이죠. 어쨌든 일시적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업별 종목별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주요 이제 나스닥의 주 시총 상위주들 쭉 보면 애플이 제일 많이 빠졌죠. 1.9%.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총 비중이 11.4%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빠지면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따른 또 파생된 뭐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뭐 퀄컴 이런 기업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애플 이슈로 우수수 같이 좀 빌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뉴욕 거래소는 플러스가 많이 보이죠. 그만큼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흐름을 대부분 보여줬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뭐 이제 헬스케어 업종의 기업들이라든지 대체적으로 다 이제 플러스 흐름들을 내어줬어요. 그렇고 테슬라는 그냥 보합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단기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 그래도 장기 평선은 좀 지지를 받으려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좀 뭐 지금 이슈는 좀 일시적인 이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리포팅, 이 미국장 정리한 리포팅 간략하게 볼게요. 중국 코로나 확산 여파로 애플 제품 공급 감소 우려, 관련 종목군이 부진하자 나스닥은 하락을 했다. 애플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연말 쇼핑 시즌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금 부각되자 뭐 관련 기업인 퀄컴, 스카이워크, 쿼보 등 애플 부품주도 동반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진동닷컴 등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 확산 소식으로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다. 그래서 MSCI 한국지수 ETF도 소폭으로 크진 않았습니다. 0.14% 약세 정도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 어쨌든 뭐 요 부분 애플 이슈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체크해볼 포인트는 지금 여러 어떤 지표들이 보니까 오픈테이블이라는 회사에서 레스토랑 예약 추세를 보니까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이 확대되고 있고 이 소식으로 여행, 항공, 의류 업종의 강세는 뚜렷한 모습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오프라인 활동들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뭐 크게 막 변동사항이 클 만한 내용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그대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슈도 일시적인 좀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현대 로템 비롯해서 방산 쪽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현대 로템의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 29일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폴란드에 집결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폴란드 국방부, 투자청 등과 K방산 무기 수출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SBS 언론 취재 결과 이제 단독으로 기사를 냈네요. 그래서 K방산 업체들 18개가 집결한다고 하고요. 뭐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 수출 잭팟이 터진 폴란드의 추가 수출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협상 테이블이 차려진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지금 군비를 늘려야 되는 어떤 당면한 상황에 좀 놓여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수주 같은 것들이 급진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컨퍼런스에는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S&T 모티브,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풍산, 현대코퍼레이션 등 18개 방산업체 임원진 40여 명이 참석을 한다. 그래서 상당한 어떤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폴란드 2차 수출 이행 계약 체결을 위한 마무리 협상뿐 아니라 지상, 항공, 해상 무기의 추가 수출을 위한 협의를 벌일 것이다. 폴란드가 기존 지상 무기 위주의 수출 품목 외에도 함정, 소총, 탄약 등의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이제 풍선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폴란드 측이 이번 컨퍼런스의 기대가 큰 만큼 추가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서 폴란드가 더 적극적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고 또 이제 투자 전략에도 한번 담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번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12월 중에 MOU 넘어서 수조 원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원희룡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발언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29일이죠. 우리나라 이제 29일에 여기 보시면 사우디 이제 주택부 장관 등 20여 명이 대표단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제안을 이제 주고받도록 할 생각이다 해서 기업 대 기업을 마주 앉게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멀리서 이제 이렇게 많은 대표단 끌고 오잖아요. 그냥 담소 나누려고 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도네시아 쪽 이런 데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와 많은 어떤 MOU라든지 후속적인 뭔가를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겠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나왔었는데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렇게 또 24일 서울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의장 등 의원 4명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를 했다. 그래서 30년 수교 관계를 유지한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이제 여전히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파괴된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인프라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달라. 그래서 한국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고 재건 분야, 다양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국토 종합 계획, 주거 안전, 그리고 물류 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의 한국의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다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원재 차관은 국토부는 외교부와 공조를 통해서 업계, 공기업 간 긴밀히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데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 변압기 20기 그리고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DX17Z라는 또 이제 소형 굴착기를 이제 제공하는 무상 이제 제공이죠. 제공한다는 소식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지금 엄청난 그 전력 시설들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걸 파괴시켜가지고 추운 겨울에 국민들이 진짜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래서 이 전력 시설들 어떤 변압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아마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말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에 이제 또 이제 이런 굴삭기 요거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굴삭기 조그만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또 유상으로도 이렇게 또 제공되는 어떤 그런 계약들이 있지 않겠는가 후속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재건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 요 정도. 요게 이제 1.7톤급의 이제 미니 굴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부는 지난 여름 7월 달이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참여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계속 이제 협의체 구성하고 구체적인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엄청나죠.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같은 또 이 주택 12,000 가구 전소되고 기반 시설 95% 파괴. 그래서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 전후복과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 재건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어떤 뭔가 좀 역할들을 하게 될 게 예상이 되고 있고, 참 그 재건 사업은 거의 뭐 1000조 단위죠. 예, 그래서 엄청난 또 우리나라에게는 그들을 도와주면서도 또 이제 이렇게 또 실리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같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보시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미친 듯이 올라오잖아요. 예,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싹쓸이 하듯이 지금 밑에서부터 긁고 올라가는데, 그만큼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뭔가 터질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가 있는데 아직은 뭐 언론 노출이 안 돼가지고 이제 개인들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장 선행적인 건 수급이니까요. 예, 수급이 이렇게 친다는 것 자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물량을 쓸어가는 어떤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부터 그냥 막 수급이 밀어붙이면서 올려치는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두산마켓 같은 기업도 보시면 그래서 다 이제 굴삭기, 뭐 건설 기계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거세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변압기 쪽, 전력시설 쪽 해서는 효성중공업이 이제 단연 또 국내 이제 탑 기업이죠. 이런 기업도 이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이 강력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류의 기업들, LS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우상향, 장기 평선 뚫고 위로 상향, 이런 것들이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이다. 현대 일렉트릭은 이미 움직임이 두드러지죠.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는 현대 로템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렸고, 폴란드 대규모 이제 전차 수주, 또 추가적인 수주 기대는 지금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선, 또 하나 시스템 관련 방산 기업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도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아까 이제 또 폴란드 집결한다는 기업들 S&T 모티브라든지 현대 코퍼레이션, 풍산 이런 기업들도 이제 이제 거의 참여하는 그런 기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지금 그 모듈러 주택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크게 불고 있고, 또 관련주들의 어떤 시세 어떤 분출 내지는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매집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모듈 주택으로 이렇게 막 지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죠. 이 추운 겨울에 집 없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리 한 70% 정도를 지어서 가서 이제 조립해주고 이제 건설해주는 그게 이제 모듈러 주택인데요. 요 이제 웹 매거진 H에서 나온 내용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무려 660조 원으로 추산되는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의 한국의 모듈러 주택 제조 기술이 접목될 전망이다. 빈살만 왕세자가 17일 방한해서 한국 기업과 접촉한 가운데 삼성물산 등 모듈러 주택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기업들의 훌륭한 기술이 사우디의 조건에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건 사실이죠. 이 모듈러 공법은요, 건축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 설치와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겁니다. 높이 500m, 길이 170km에 달하는 대형 건축물, 사우디의 이제 더 라인의 핵심 요소는 모듈러 건축 공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 2030년 완공이 목표인데 이거 굉장히 촉박합니다. 22년이죠. 그래서 2030년 완공이 목표라 사우디로서는 속도가 생명이죠. 모듈러 공법을 쓰면 빠른 속도로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옴시티 도시계획 총괄인 타렉 카두미 네옴 수석 디렉터는 레고처럼 모듈러 방식을 쓰면 빠르게 건물을 완성할 수 있다. 모듈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수주할 전망인 이 주택사업 규모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요. 네옴시티에 가장 먼저 조성될 1만 가구의 규모의 임직원 숙소를 모듈러 방식으로 건설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모듈러 주택이 가까운 이유는요, 스피디죠. 예. 여러 가지 어떤 모듈러 방식은 날씨와 인력 구조 등 현장 상황에 영향이 적어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법보다 모듈러 방식을 채택하면 2분의 1 정도 시간이 적게 들고, 당연히 비용도 적게 들겠죠. 삼성물산 등 한국 기업들은 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 및 관련 공급망을 구축하고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안에서도 지금 전망이 굉장히 밝은 분야라고 합니다. 작년에 1,500억 정도 규모였는데 2030년에는 2조 2천억 정도 규모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10년간 약 15배 성장. 그래서 과거 중소기업 정도만 했던 이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 지금 삼성물산, 포스코, 또 현재 엔지니어링, GS건설 등 대기업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같이 중소기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도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모멘텀, 또 관련 기업들이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이제 여러 어떤 에너지 또 전력 시설들을 무차별 폭격해서 이제 부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600만 가구 이상 정전 영향에서 EU 변압기 등 긴급 지원에서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EU가 이제 여기 파트너들과 협력 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EU는 다수 국가 내 관련 기업의 전력망 가동에 필수적인 고압 전기 설비 지원 요청을 했으며 신속히 우크라이나에 인도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협력 중이다. 해서 한국도 이제 거기에 협력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상당수가 전력 혹은 난방 없이 겨울을 견뎌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진짜 끔찍한 일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고, 하여튼 이게 변압기나 이런 거 가야 되는 부분이 모듈러 주택 이런 것들이 그쪽에 가야 되는 게 지금 한시가 급한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주식적인 관점에서 있어서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얘기인데요. 올해는 사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해였고 또 포스코 케미칼의 해였죠.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올해 막판에는 또 삼성 SDI도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전고점 부분에 딱 붙여놨는데요. 내년도는 보다 더 이제 LG 엔솔,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아주 좋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 이제 좀 갭이 벌어졌던 아직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에 좀 주목도가 높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의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나증권 리포팅입니다. 2022년의 주인공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2023년은 해가지고 2023년에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건데요. 관련 내용들 한번 체크해보면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 신설과 관련해서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BMW가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시설 건설 위해서 2.4조 원 투자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최소 6종의 전기차 모델 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이미 2.8조 투자한 바 있는 중국 라디아 배터리 공장에 1.9조 추가 투자 통한 공장 설비 확장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네요. 또 이제 GM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전기차를 수리하는 신사업을 공개했는데, 이렇게도 하네요. 다른 자동차 메이커 수리를 해준다. GM은 이미 21년 이후 현재까지 약 11,000대 테슬라 전기차를 수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사업도 GM이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제가 마감 영상에 체크드렸지만 SK온과 현대차가 미국 배터리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부분, 이게 좀 컸죠. 그래서 2.5조 투자할 예정이고, 해당 공장 캐파는 20기가와트시 전기차 30만 대 수준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현대차 그룹은 25년도 기준 미국 내 예상 전기차 생산 능력 약 50만 대 수준을 가지게 됐고요. 또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가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이 23년 1분기, 내년 1분기에 신규 조인트 벤처 설립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걸 애플로 조금 바라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팩트가 작진 않죠.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량 증가 과정에서 원활한 배터리 수급 위해서 LG엔솔과 삼성 SDI의 4680 원통형 배터리 공급 연총 검토 중이다는 소식도 있어서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은 내년에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제시하는 게 갭 메우기 전략에서 올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들이 각 영역에서 선발 주자들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삼성 SDI의 경우 미국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 대비 현재 저평가되어 있으나 23년 EBITDA 기준 LG엔솔이 26.5배, 삼성 SDI가 12배, 완전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죠. 그리고 이제 IRA 이후 고객사의 기류와 또 삼성그룹 내부의 기류가 모두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투자 확대 및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할 걸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극재 산업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워낙 세게 움직였잖아요. 조인트 벤처 새로 막 나오고 나서. 그래서 지금 24년 기준 퍼 밸류에이션이 포스코 케미칼이 33배, 에코프로비엠이 18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죠. LNF 역시 지금 그 24년 실적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입니다. 12.8배. 그래서 LNF를 좀 많이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이 밸류에이션 갭이 좀 축소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년에는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요 세 기업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하나증권의 리포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그래도 장기평선 위에 놓여 있죠. LNF는 장기평선 부근에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이니켈 양극재 또 관련주로 또 편입되기 시작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도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면서 관련 어떤 모멘텀을 같이 받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차 전지는 계속 주목도가 높고 당연히 주도 업종으로 계속 이어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 한번 간략하게 좀 체크해봤는데요.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30분이 넘어버렸네요. 네, 하여튼 다음 주도 좀 기대되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는 안정된 흐름 속에서 종목별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큰 손들의 움직임들이 두드러지게 지금 주가 차트든 수급이든 이제 그런 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수익률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신박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